야단 보따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저작거리 주점에는 술 마시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빈자리 하나 없이 사람들로 꽉꽉 차 있었지요. 그러자 젊은 청년 하나가 들어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답니다. 한 바퀴 휙 둘러본 청년은 한성부 관원들이 앉은 자리로 가서 엉덩이로 이리저리 밀치고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성부 관원들의 술을 따라 마시는 것이었지요. 한성부 관원들이 보기에 젊은 청년의 행동이 무척 건방졌답니다. 아니 웬 놈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함부로 가보는 것이냐? 자리가 없으니 백성을 섬기고 나라의 녹을 먹는 나리들께서는 이제 그만 일어나시는 게 좋지 않겠소. 아니 이놈이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짓거리는구나. 어느새 한성부 관원의 주먹은 청년의 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주먹을 가뿐히 피하고 남은 잔을 마저 비우는 것이었죠. 나리들이 정하지 않겠다면 내가 가야겠구려. 조용히 좀 마시려 하였는데 어찌 이렇게 사납게들 구시는 게요. 어느새 청년은 관원들의 술을 한 병이나 비웠습니다. 덕분에 잘 마시었소.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내 놈의 무례함을 내 반드시 고쳐놓겠다. 내 놈의 신분을 밝히거라. 체격이 산만한 관원들이 동시에 일어나 청년을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담장을 사뿐히 넘어 지붕을 타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아니 저게 사람이요 귀신이요? 내 평생 저런 놈은 처음 보네 그려. 한성부 관원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년은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답니다. 청년은 병조판서의 막내 아들 대업이었습니다. 대업이는 칠삭동이로 태어났는데 병치레가 많았답니다. 내놓으라 하는 의원들조차도 대업이는 살 수 없을 것이라 했었지요. 그러나 아버지 병파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에서 대보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죄다 찾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러다 어느 도사를 만났는데 도사가 말하는 것이었지요. 명나라에 가면 아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이요. 조선에 없는 특별한 약재가 있는데 그 약재는 명나라 몇 명의 도사들만 알고 있다오. 그럼 도사님께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명나라로 가서 꼭 좀 살려주시오. 그리만하면 내 뭐든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소이다. 자식을 살리고자 애쓰는 아버지를 보면서 도사는 그리하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아이의 관상을 보아하니 범상치가 않았지요. 그리하여 백도사는 대업이를 데리고 명나라로 향했답니다. 그리고 깊고 깊은 산속 도사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지요. 그리하여 대업이는 무림의 도사들 덕분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사들 손에서 자라다 보니 많은 무공도 익힐 수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어느덧 18세가 된 대업이는 수많은 약초를 먹어서인지 힘도 장사가 되어 있었고 강철 같은 무쇠팔과 무쇠다리도 갖게 되었지요. 어젯밤 한성부 관원들의 술을 뺏어 마신 대업이는 명나라에서 돌아온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술생각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 대업이는 말을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명나라에서 돌아온 지 며칠 안 되다 보니 조선의 아름다운 강산을 여행하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전국을 여행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을 말 타고 유유히 걷고 있었는데 웬 소녀가 늑대에게 물려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대업이는 재빠르게 말을 달려 검으로 늑대의 목을 베어버렸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소녀는 여기저기 물려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신음을 하는 것이었지요. 대업이는 옷을 벗어 찢어서 소녀의 상처를 꼭꼭 싸맸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눈이 풀리면서 금방 의식을 잃는 것이었지요. 대업이는 소녀를 말에 태워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원을 찾아가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첩첩산중의 마을은 어디에 있고 의원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무작정 달리다 보니 산 아래 작은 오두막집이 하나 나오는 것이었죠. 그러자 대어비는 오두막집을 향해 달렸답니다. 누구 계시오? 그러자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힘겹게 나오는 것이었지요. 니시여? 소녀가 늑대에 물려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니, 초순이가 아니냐? 노인은 다친 소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할머니인 듯하였지요. 대어비는 소녀를 안방에 눕히고 늑대에게 물린 곳을 치료하였습니다.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닦아주고 이렵초를 구해와 상처에 발라주었지요. 그렇게 치료를 하고 며칠이 지나니 소녀가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이 좀 드시오? 저를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늑대에게 물리게 된 것이오? 할머님 다려드릴 약초를 캐러 갔다가 그리 되었습니다. 연로한 할머니를 위해 약초를 캐러 깊은 산속까지 간 것으로 보아 효심이 무척 깊어 보였습니다. 대어비는 늙은 할머니와 소녀가 어떻게 하여 깊은 산속에서 살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이런 깊은 산 속에서 살게 된 것이오? 그러자 소녀는 말을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대어비가 말했습니다. 말하기 어려우면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마음 편히 가지시구려. 소녀는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에 오똑한 콧날, 예사롭지 않은 미모였지요. 양귀비라 해도 믿을 정도로 천하절색의 미모였습니다. 그런데 소녀와 할머니의 말투가 조금 이상했죠. 언뜻 들어보면 사투리 같기도 하였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사투리 같지가 않았지요. 아무튼 말투는 조금 이상했지만 미모는 천상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대어비의 심장은 소녀만 봐도 쿵쾅쿵쾅 거리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소녀의 상처는 무척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대어비는 소녀와 함께 산책을 하였지요. 늑대에 물린 소녀와 노파만 남기고 대어비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계도 문제였지만 산짐승들이 많은 곳이니 언제 또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었지요. 이곳은 들짐승만 없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구려.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이곳이 참 마음에 든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며 오손도손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풀 속에서 꿩이 갑자기 푸드득 날아오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초순이가 깜짝 놀라 대어비의 가슴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어비의 가슴이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것이었지요. 소녀는 갸냘펐지만 무척 부드럽고 향기로웠습니다. 그러자 대어비는 자신도 모르게 초순이를 꼭 안았지요. 100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한 천하절색의 소녀가 대어비의 품에 안기니 대어비의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답니다. 그런데 초순이도 그런 대어비가 무척 좋았습니다. 늑대에게 물려가는 것을 살려주었고 또 며칠 동안이나 자신을 치료하면서 옆을 지켜주었기 때문이었지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초순이는 대어비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끌린 두 사람은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풀밭에서 서로의 사랑을 여과 없이 발산하였지요. 뜨거운 태양 아래 두 사람의 몸에서는 땀줄기가 주르륵 흐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춘들의 사랑은 지글거리는 태양보다 더 뜨거웠지요. 그렇게 활활 타오르던 불은 한참 만에야 끝이 났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어느새 뉘엿뉘엿 져가는 석양을 바라보았지요. 벌써 해가 지고 있구려. 지는 석양빛이 참으로 아름답구려. 지는 해가 아름답듯이 우리네 인생도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어비는 석양빛에 물든 초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순이는 너무도 예쁘고 아름다웠지요. 그대는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오? 부끄럽습니다. 저는 상처가 많답니다. 늑대에게 물린 것을 말하는 것이오? 너무 염려 마시구려. 그런 상처는 그대의 아름다움에 묻혀 보이지도 않는다오.
초순이가 말한 상처가 과연 대업이가 말한 그 상처였을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칸짜리 단칸방에 누워서 세 사람은 잠이 들었답니다. 아니 그런데 자정이 넘은 깊은 어둠 속에서 예사롭지 않은 그림자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었지요. 그 그림자들은 표범보다 조용한 발걸음으로 들어오더니 자고 있는 세 사람을 향해 검을 내려꽂는 것이었습니다. 잠결의 이상함을 감지한 대업이는 검을 들어 어두운 그림자들을 향해 비수처럼 검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검은 그림자의 몸속으로 검이 깊게 박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여럿의 검은 그림자들이 순식간에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업이도 번개보다 빠르게 검은 그림자들을 향해 검을 휘둘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검은 그림자들은 모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그 바람에 초순이도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지요. 방 안에 호롱불을 켜고 보니 검은 복면을 한 사내들이 여럿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할머니가 검에 찔려 있는 것이었지요.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시오. 대업이는 재빠르게 칼에 찔린 곳을 지혈을 하고 이렵초를 빻아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게 찔린 상처 때문에 할머니의 목숨은 위태로웠지요. 할머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나는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구려. 내 떠나기 전 마지막 부탁이 있소이다. 부탁이란 게 무엇입니까? 어서 말씀해 보시지요. 나는 명나라 황실 초순공주의 유모라오.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초순공주입니다. 아니 공주라니요. 그런데 어찌 이런 깊은 산 속에서 살게 된 것이요? 초순공주는 명나라 황제의 막내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주의 모후 황태우가 독살되었지요. 그런데 얼마 후 황제도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소이다. 그러자 후궁이었던 서씨가 갑자기 황태우가 된 것이요. 황태우가 된 서씨는 권력을 독차지하려 황제의 친아들과 공주들을 모두 죽인 것이요. 그 당시 7세도 안 된 초순공주와 나는 성 밖을 유람하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오. 공주와 나는 전국을 떠돌다 추격자들을 피해 급기야는 조선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허나 조선에서도 추격자들은 계속 따라붙었고 어쩔 수 없이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요. 그러니 내가 죽거든 불쌍한 우리 초순공주 좀 지켜주길 바라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걱정 마시오. 초순공주는 내가 지키겠습니다. 초순 공주의 유모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초순 공주는 유모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지요. 어려서부터 자신을 길러준 유모는 어머니 이상이었답니다. 항상 유모를 의지하면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어머니 같은 유모를 떠나보낸 초순 공주는 슬픔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업이와 초순 공주는 양지 바른 곳에 유모의 묘를 써주었답니다. 그렇게 유모가 떠나자 초순 공주에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대업이밖에 없었습니다. 대업이도 그런 초순 공주를 보면서 너무 안쓰러웠지요. 슬픔에 잠겨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초순 공주를 대업이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초순이가 명나라 공주였다는 것을 알게 된 대업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쩐지 예사 사람 같지가 않다고 생각했는데 명나라 공주라니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구나. 자신의 품에서 흐느껴 울고 있는 공주를 향해 대업이가 말했습니다. 너무 슬퍼 마시구려. 유모는 좋은 곳으로 가서 항상 공주를 지켜줄 것이요. 대업이는 생각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초순 공주와 유모가 도망을 다녔으나 서씨 황태우는 포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현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도망 다니다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심한 대업이가 초순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언제 또 살수들이 들이닥칠지 모르오. 그러니 도망만 다녀서는 안 돼요. 그럼 무슨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명나라로 돌아가야 해요. 공주를 죽이려 하는 사람은 황태우이니 황태우만 처치하고 나면 공주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요. 황태우는 겹겹이 쌓인 궁궐에 있는데 그곳은 경계가 무척 삼엄하답니다. 찾아보면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이요. 초순 공주도 대업의 말을 들어보니 차라리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도망치다 죽느니 황태우를 제거하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지요. 저도 도령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상인으로 위장하여 밀무역선을 타고 명나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상인으로 위장한 두 사람은 황태후가 있는 성박 작은 마을에 머물면서 성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염탐한 대업이는 초순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궁궐은 경계가 무척 삼엄하오. 그런데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달에 한 번씩 밖으로 나와 훈련을 하고 있어. 그러니 병사들이 훈련을 마치고 들어갈 때를 이용해 잠입할 생각이요. 그러니 공주는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시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위험한 곳에 대업님만 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황태우를 죽이는 것이요. 그러니 일이 성공하려면 나 혼자 들어가는 게 맞소. 초순 공주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바 죽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업이와 떨어지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대업의 완고함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꼭 살아서 제게 와주셔야 해요. 만에 하나 대업님이 잘못되면 저도 죽음으로 뒤따라갈 것입니다. 두 사람의 각오는 무척 단단했습니다. 이미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은 달도 유난히 밝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공주는 한없이 아름다웠지요. 다음 날이면 대업이는 성 안으로 들어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창문 틈 사이로 비추는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격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뱀이 허물을 벗듯 걸쳐진 천쪼가리들을 모두 벗어버렸지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서로를 격하고 뜨겁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태풍이 휘몰아치듯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뜨겁고 뜨거운 열기만 남아 있었지요. 대업님, 이번 일이 성공하면 저는 대업님과 평생을 함께 살고 싶습니다. 대업님 닮은 아기를 낳고 오손도손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합시다. 이미 내 가슴 속에도 공주밖에 없습니다. 공주 없는 세상은 내게 아무 의미도 없지요. 대업이는 두 손으로 공주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부드러운 살결이 솜처럼 포근거렸지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공주의 얼굴을 대업이는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두 팔로 감싸고 공주의 향기에 흠뻑 취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꼭 아는 채 어느새 동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소.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떨어지는 것은 죽음보다 싫어요. 공주의 두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업이는 손으로 공주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울긴 왜 울어요. 날 믿고 기다려요. 내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소. 그렇게 힘겹게 공주를 떼어낸 대업이는 보초병들이 훈련하는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훈련이 끝나길 기다렸지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니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업이는 보초병들이 산기슭을 지날 때 잽싸게 맨 뒤에 병사 한 명을 쥐도새도 모르게 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었지요. 보초병의 옷으로 갈아입은 대업이는 재빠르게 달려가 보초병들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렇게 보초병들의 틈에 끼어 궁 안으로 들어간 대업이는 다음 관문을 또 넘어야 했지요. 황태후의 거처까지 가려면 적어도 9개 이상의 관문을 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대업이는 이제 두 번째 관문을 넘어야 했지요.
그리하여 대업이는 보초병을 제거하고 옷을 갈아입는 방법으로 어느덧 8개의 관문을 넘어왔답니다. 이제 마지막 9번째 관문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앞에서 때려눕히고 옷을 빼앗은 병사가 발견되고만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궐 안에서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순식간에 엄청난 병사들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어비를 포위하는 것이었지요. 8번째 관문과 9번째 관문 사이에 갇혀버린 대어비는 달아날 곳도 없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누군데 무슨 이유로 침투를 한 것이냐? 말이 많구나. 대어비가 검을 뽑아들자 수백 명의 훈련된 병사들이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어비는 무척 빠른 속도로 병사들을 베어나갔지요. 병사들의 머리를 밟고 날아다니면서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고 덤벼드는 병사들은 모조리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안 되겠다고 판단한 대장이 말하는 것이었죠. 지원병 나팔을 불어라. 그러자 순식간에 수천도 넘는 병사들이 몰려드는 것이었지요. 그래도 대어비는 겁먹지 않고 병사들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며 검을 휘둘렀습니다. 대어비의 검이 어찌나 빠른지 대어비가 지나간 자리에는 시체들로 넘쳐났지요. 그러자 또다시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엄청난 병력이 까맣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실로 한나라와 전쟁을 치러도 될 만큼 엄청난 병력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병사들만 해도 수백이 넘건만 병사들은 끝없이 몰려오는 것이었지요. 이러다 내가 지쳐 쓰러질 것이야. 그러니 9번째 관문을 빨리 넘어야 해. 하지만 9번째 관문 위에서는 궁수들이 활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부로 넘을 수도 없었지요. 어느새 대어비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수백 명을 죽였으니 대어비도 지칠 대로 지친 것이었지요. 성을 지키는 대장도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궁수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궁수들은 저놈을 향해 화살을 쏘아보아라. 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화살이 빗발치듯이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대어비는 화살을 피하고 검으로 막아봤지만 쉬지 않고 쏟아지는 화살을 모두 막아내기란 불가능했지요. 궁수들의 화살은 자신들의 병사들까지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어비를 잡기 위해 아랑곳하지 않고 수도 없이 화살을 날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지친 대여비의 검도 느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화살 하나가 대여비의 검을 피해 다리에 꽂히는 것이었지요. 이대로 죽는 것인가? 초순공주를 두고 죽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구나. 그렇게 대여비가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자 어디선가 흰옷을 입은 백발의 도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이었지요. 백발의 도사들은 대보기를 데려가 살리고 기른 도사들이었습니다. 황태후의 폭정으로 나라가 도탄에 빠지자 도사들도 대여비를 도왔던 것이었죠. 그렇게 백발의 도사들은 9번째 성문으로 날아올라 궁수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수천도 넘는 병사들을 죄다 쓸어버린 것이었지요. 그러자 대여비는 9번째 관문을 넘어 재빠르게 황태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황태후를 지키는 호위병들이 나타나는 것이었지요. 황태후의 호위병들은 수십 명에 불과하다 보니 팔과 다리에 화살이 꽂혔어도 대여비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호위병들을 쓰러뜨린 대여비는 황태후 면전까지 도달하였지요. 내가 저지른 죄를 알렸다. 이제 죄값을 치를 시간이다. 대엽의 칼이 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와 황태후의 목을 관통하는 것이었죠. 대여비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초순공주와 백발의 도사들이 서 있었지요. 초순공주의 손에는 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순공주는 달려와 대여비를 끌어안았지요. 어서 치료부터 하시어요.
초순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대어비의 팔과 다리에 꽂힌 화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초순 공주를 백발의 도사들이 호위하고 있었지요. 그러자 궁궐의 오래된 신료들도 백발의 도사와 초순 공주를 알아보는 것이었지요. 어서 오시지요, 공주님. 살아계셨구려. 궁궐의 신료들은 공주에게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러자 공주의 지시로 달려온 어인은 대어비를 치료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대어비가 치료를 받는 사이 공주는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 황제를 만났습니다. 어서 오너라. 내가 죽은 줄 알고 짐은 무척 슬펐노라. 아바마마 그동안 염려 많으셨지요. 이렇게 살아 돌아왔으니 이제 염려하지 마셔요. 황제는 공주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권력을 황태우에게 빼앗기고 허수아비 황제로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황태우는 황제에게 독을 써서 병약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넣었던 것이었지요. 이제 황태우가 사라진 궁에서는 초순 공주도 안전하였답니다. 그리고 다시 권력을 찾은 황제는 황태우의 사람들을 찾아내 모두 숙청을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황태우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고 나자 궁궐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동안 황태우 때문에 살벌했던 궁궐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그러자 백발의 도사들은 대어비에게 공주를 부탁하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대업이라는 청년이구나. 황제는 대어비를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공주에게 모두 들었다. 내 덕에 공주가 살고 나도 살았구나. 그리고 황실이 바로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폐하, 저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공을 세우고도 원하는 게 없다는 것이냐? 아바마마, 저는 대엄님과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혼인을 허락해 주셔요. 그러느냐? 그럼 대업이는 부마가 되어 궁에서 같이 살자꾸나. 저는 부모님이 계시는 조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부모님도 오랜 시간을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저를 무척 그리워하십니다. 어허, 그러하느냐? 그럼 공주 너는 어찌할 생각이냐? 저도 대엄님과 함께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어허, 이거 참. 어째 자식을 한 번에 둘이나 잃는 것만 같구나. 에휴. 그리하여 대어비와 초순 공주는 조선으로 넘어왔답니다. 초순 공주는 신분을 숨기고 대어비와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갔지요. 그리고 대어비는 과거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지치면 저작거리 술집으로 향했지요. 주모, 여기 술 한 잔 주시구려. 아니, 내 놈은 예전에 우리 술을 훔쳐먹은 놈이 아니냐? 오늘 잘 걸렸다, 이놈. 이복에 참으시게. 저분이 뉘신지 알고 함부로 나서는 것인가? 저분은 병판대감의 막내 아드님이시네. 어디 그뿐인가? 명나라 황제가 사위 삼으려 했다는 소문도 있다네. 아니, 그게 참말이오. 명나라 황제가 사위 삼으려 했다는 것이. 까딱 하나가 모가지 떨어질 뻔했구먼 그려. 나는 그런 분인 줄도 모르고 깝쳤으니 이거 큰일이네 그려. 주모, 여기 우리 한성부 관원들에게도 술 한 병 주시구려. 명언 중에는 이런 명언이 있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매번 일어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